여러분, 요즘 서울 집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는 뉴스 정말 많이 보셨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정작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기묘한 현상, 대체 뭘까요? 오늘 김경민 교수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왜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난리인데 실제 거래는 꽁꽁 얼어붙었을까요?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이 근본적인 의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하죠? 한쪽에선 매일같이 신고가 경신 뉴스가 쏟아지는데 다른 한쪽에선 거래량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장이 공존하는 것 같은 이 기이한 상황이 바로 지금 서울 부동산의 맨 얼굴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면요. 먼저 이 역설적인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그 뒤에 숨어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거대한 세 가지 힘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죠. 2026년 공급 절벽 문제와 정부 정책의 아쉬운 점, 마지막으로 그래서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건지 이 5단계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높은 가격과 낮은 거래량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도 거래량이 뚝 끊겼을 때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 직후에 집값이 폭등했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서울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도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거래도 없는데 대체 무슨 힘이 서울 집값을 이렇게 계속 밀어 올리는 걸까요? 김 교수는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 경제적 흐름을 지목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끝없이 오르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추세,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공급 부족. 김 교수는 이 세 가지가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사려고 하죠. 마침 금리가 낮아져서 대출받기도 수월해졌어요. 그런데 정작 살 집은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완벽한 상승 조건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도 김 교수가 이건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급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면 이 숫자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33,000 가구. 이 숫자는 서울의 주택시장이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공급되어야 하는 신축 아파트 물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숨이 턱 막히실 겁니다. 보세요. 매년 33,000 가구가 필요한데 2027년은 8,000, 28년엔 5,000, 그리고 29년엔 고작 1,000 가구로 뚝 떨어집니다. 이건 그냥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절벽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공급 쇼크,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불보듯 뻔한 위기 앞에서 정책 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김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김 교수가 내놓는 해법은 사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바로 수요의 물길을 바꾸는 거예요. 한정된 기존 주택을 두고 서로 피 터지게 경쟁하게 놔둘 게 아니라 시세보다 조금 싼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구매자들을 그쪽으로 싹 유인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새로운 강줄기를 파서 홍수를 막는 것처럼요. 그 새로운 물길을 클 수 있는 최고의 땅이 바로 용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계획을 한번 보세요. 필요한 것과 실제 계획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김 교수는 최소 2만 가구는 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계획은 그 4분의 1 수준인 5,300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러니 김 교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시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도대체? 가장 위급한 시간에 왜 주택수를 줄여요? 이건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에 가까운 지적인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공급은 막혔고 정책은 엇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분들은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과연 서울 집값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김 교수의 진단은 어쩌면 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그냥 잠깐 오르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부동산 슈퍼사이클의 딱 가운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압력이 쉽게 꺼질 불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제 막 산 중턱을 오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당연히 번져나갈 겁니다. 과거에도 항상 그랬듯이 먼저 불붙은 강남의 열기가 시간차를 두고 결국 강북으로 옮겨 붙으면서 전체적인 키 맞추기를 할 거라는 예측이죠. 마치 뜨거운 물이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퍼져나가면서 전체 온도를 맞추는 것처럼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확 올려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김 교수도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실효 보유세율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이건 뭐 부끄러울 수준으로 낮다고 얘기해요. 20억짜리 아파트 세금이 그랜저 2대 세금보다 적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자장가라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것, 즉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공급 위기가 이미 정해진 미래라면 이건 단순히 집값 문제로 끝날까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내 집을 마련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면 과연 서울이라는 도시는 또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